오늘은 원자와 분자, 오지의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스마트폰의 변천사를 한번 이렇게 보면서 오지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우리가 전파를 이용하는 건데, 이러한 전자기파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이것을 이해하려면은 우리 물질이 무엇인가, 원자 모형은 어떻게 변천되었나, 이것을 간략적으로 한번 정리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밑바탕에는 여러 가지 원소들을 이렇게 배열해 놓은 주기율표를 꼭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주기율표에는 많은 원자들에 대한 정보가 들어 있습니다. 그 규칙성과 패턴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물질의 세계에 아주 잘 이해가 되고 잘 물질 세계를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것이 끝나면은 스크래치로 주기율표를 간략하게 한번 만들어 보고, 그리고 이 주기율표를 대상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서 테스트하는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딩을 이렇게 가르치면서 또 코딩을 배우면서 코딩이 무엇인가 은유적 표현을 한번 해보라고 합니다. 많은 좋은 표현들이, 번쩍이는 표현들이 나옵니다. 나는 코딩은 빗자루라고 이렇게 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빗자루라는 것은 이렇게 쓸어내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주위를 깨끗이 쓸어내면은 우리가 행복하고 무언가 잘 보이고 무언가 이렇게 해결할 기미를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코딩이 마치 이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코딩은 빗자루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쓰레기통이 보이죠? 이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것을 버리는 것, 이것이 바로 코딩의 세계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코딩이 이렇게 버리는 것을 익힘으로써 지혜를 터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버리기는 지혜입니다. 설렘이 없으면 버려라. 콘도 마리의 정리법에 이러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 설렘이라는 것이 뭐냐? 마음이 가라앉지 않고 들떠서 두근거린다. 어떠한 새로운 것을 보았을 때, 어떠한 새로운 세계를 보았을 때 그 두근거림,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지혜가 탄생을 할 수 있고 지혜가 머무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버리는 순서, 콘도마리의 정리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에 이렇게 많은 짐들이 있죠. 이사 갈 때 버리지 못하고 그냥 갖고 가죠. 그 중에서 옷을 버려야 되고, 책을 버려야 되고, 서류를 버려야 되고, 소품을 버려야 되고, 그리고 맨 끝으로 추억물을 버려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것들은 전부 다 물체죠. 어떤 공간을 차지하는 이런 물체들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있는 에너지, 이것은 물체가 아니죠. 그런데 그것들도 우리가 정리를 하고 버려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분노, 그 다음에 욕심, 그 다음에 걱정과 두려움, 그리고 화나는 일,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정리하지 않으면 우리는 앞으로 전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음속의 에너지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바로 이러한 것들도 우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여기서 버리는 지혜, 이것을
가라앉히는 지혜를 우리가 터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 하나의 화판을 준비를 했습니다. 게시판을 준비했습니다. 여기에 끝까지 여러분들이 간직해야 될 단어가 무엇인가 한번 적어보세요. 그리고 여기에 지금 당장이라도 버려야 될 내 마음속의 에너지는 어떤 형태인가 한번 여기다 적어보세요. 저도 곰곰이 생각했지만 여러분들한테 맡깁니다. 끝까지 간직해야 될 단어, 그리고 내가 당장이라도 버려야 될 어떤 습관, 쓸데없는 습관, 나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데 장애물이 되는 어떠한 습관, 그런 것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나 여러분들이 여기에 한번 적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스마트폰의 변천과 오지의 장단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폰이 이렇게 여러 세대를 거쳐서 지금 변천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G라는 것은 제너레이션, 세대다 그런 뜻이죠. 1세대는 아주 투박한 음성 통화 아날로그만 할 수 있는 이러한 기기입니다. 이때 이 값이 굉장히 비쌌고 그래도 이것을 갖고 있는 사람을 부럽게 쳐다보고 그러한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 다음에 2G는 음성, 문자, 메일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기기죠. 그래서 디지털 세대로 이제 넘어오게 되었습니다. 3G는 음성 데이터뿐만 아니라 비음성 데이터도 이렇게 전송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속도는 느리지만 이렇게 동영상 같은 것도 보낼 수 있는 그러한 기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4G, 우리가 LTE라고 그러는데 4G는 초고속 데이터를 이렇게 전송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최대 100mbps를 전송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5G의 세계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5G는 초연결이 되고 초저지연이 되고 초고속 전송이 되는 그러한 기기죠. 그래서 우리가 오지 하는데 그 내막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마트폰은 그 핵심은 파장과 주파수의 관계를 갖고 이렇게 따져야 됩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라디오파라고 그러죠. 이와 같은 것을 우리가 이제 TV파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4G에서 쓰이는 그러한 주파수는 300MHz 그리고 3GHz 그 사이의 주파수대를 사용합니다. 헤르츠라는 것은 1초에 한 번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5G는 이제 어떻게 되나 한번 보겠어요. 5G는 300GHz와 3THz 사이의 주파수대를 갖게 됩니다. 상당히 주파수가 커지는 것이죠. 여기서 이 G라는 것은, 기가라는 것은 10의 9승을 얘기하는 겁니다. 10의 9승. 그래서 테라라 그러면은 10의 12승 헤르츠가 되는 것이죠. 그 관계를 갖고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4G와 5G 사이의 그 차이를 우리가 잘 한번 이해하도록 해 보겠습니다. 기니까 구하고 이렇게 연관도 되죠. 기구 이렇게 연관을 한번 시켜서 이 기준점을 알아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주파수, 파장 이런 관계를 이제 앞에서 얘기를 했는데 이것들이 이제 원자와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 원자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고대 시대부터
물질이 무엇으로 되어 있는가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여기서 이론소설도 있고 그 다음에 사원소설도 있습니다. 그러면 물질이 무엇으로 되어 있나 옛날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을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타레스라는 사람은 모든 물질의 근원은 물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 다음에 크세노파네스는 흙이라고도 생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낙시메네스는 공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아낙시만드로스는 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람 이름을 외울 필요는 없지만 하여간 물질을 우리 주변에 있는 물, 흙, 공기, 불 이런 것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들을 하였습니다. 다시 한번 살펴보면 만물의 근원이 물이다. 타레스라는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BC 6세기경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원소설을 제기한 사람이 이제 엠페더크레스라는 사람인데 BC 4세기에 이러한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물, 흙, 공기, 불로 되어 있다. 이것을 우리가 사원소설이라고 그러죠. 근데 엠페더크레스의 제자가 되는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사원소설을 조금 더 발전시켜서 서로 변환 관계에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확대해서 보면 이렇게 되죠. 그래서 공기, 불, 흙, 물들이 이렇게 서로 돌아가면서 변환 관계에 있다는 것을 아리스토텔레스는 강조를 하였죠. 우리 동양에서도 이와 같은 생각이 있었습니다. 음양오행설이 바로 이와 비슷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유크리트 기하학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크리트 기하학의 아주 근본은 이걸 공리라고 그러죠. 점에 대한 공리는 이렇습니다. 점은 위치는 있으나 차원이 없고 쪼개지지 않는다. 바로 쪼개지지 않는다가 원자를 생각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을 자꾸만 쪼개 나가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상태가 되는데 바로 이렇게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그런 것을 우리가 원자라고 그러고 물질은 이렇게 원자로 되어 있다라고 데모크리토스가 BC 4세기경에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그렇게 열광적으로 받아들여진 것은 아니고 그냥 잠자고 있었어요. 바로 이것을 다시 깨워낸 것이 돌톤의 원자설인데 물질은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원자로 되어 있다. 돌톤이 이와 같은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BC 4세기와 19세기 초에 이렇게 돌톤이 얘기할 때까지 우리는 어둠 상자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어둠 상자 실험을 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중학교 과학 시간에 어둠 상자 실험을 하는데 과학은 바로 이렇게 어둠 상자 실험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렇게 알게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돌톤의 원자설은 그냥 골방에서 머릿속으로 생각한 것은 아니고 과학적 근거가 있었어요. 그래서 질량 보존의 법칙, 일정 상분배 법칙 이것이 돌톤의 원자설을 얘기하게 된 그 과학적 근거입니다. 질량 보존의 법칙, 일정 상분배 법칙은 중학교 과학 시간에서 아주 중요하게 공부하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는 제목만 얘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돌톤의 원자 얘기를 했는데 바로 이렇게 돌톤의 원자에서부터 그 원자의 변천이 이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돌톤의 원자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지만 그러나 화학의 세밀한 현상을 잘 설명할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거듭해서 이 원자의 모형들이 변천이 일어난 것이죠. 그래서 톰슨의 모형, 러더포드의 모형, 그 다음에 보아의 모형, 그리고 현대적 모형까지 이르게 된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톰슨의 모형은 어떻게 나왔나 여기 그림에서 한번 우리가 설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그림에 보는 이 선이 이렇게 구부러진 선이 이게 바로 음극선입니다. 음극선. 여기가 음극이죠. 여기가 플러스예요. 그래서 이렇게 진 공간에 아주 고전압을 걸어주면은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렇게 밝은 선이 나오는데 이렇게 음극에서 나온다 그래서 이것을 음극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 음극선이 도대체 어떠한 것인가 알기 위해서 이 안에다가 이렇게 작은 풍차를 이렇게 집어넣어요. 이렇게 풍차를 이렇게 집어넣어요. 그러면 이 풍차가 이렇게 빙그르 이렇게 회전하는 현상을 이렇게 일으켜요. 그래서 이러한 실험의 결과로 이 음극선은 입자다라는 그런 결론을 이렇게 내리는 것이에요. 왜? 풍차를 이렇게 돌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또 마이너스 극에서 플러스 극으로 이렇게 끌려가니까 이 음극선은 마이너스 전기를 띠고 있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이너스 전기를 가진 입자, 이것이 음극선의 본질인데 이것을 우리가 전자라고 명칭을 그렇게 붙이기 시작했어요. 전자. 그래서 이 톰슨이 이 전자를 발견하게 된 사람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돌톤의 모형이 있었고 전자를 발견한 그러한 계기로 해서 톰슨의 모형이 생겨난 것이에요. 그런데 이 톰슨은 전자들을 이렇게 원자에 이렇게 곳곳에 이렇게 박혀 있는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러한 모형을 우리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우리는 건포도가 박힌 빵의 모형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형으로는 역시 화학 반응을 잘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다른 모형을 찾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이러한 실험의 결과입니다. 여기 알파선이 이렇게 직진을 합니다. 이게 지금 알파선입니다. 근데 알파선이 원자를 거의 모두 그대로 통과를 합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아주 낮은 확률로 이렇게 산란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알파선 산란 실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바로 이 알파선 산란 실험의 결과로 우리는 이러한 결론에 이를 수 있습니다. 원자의 중심에는 거의 전 질량이 집중되어 있는 작은 핵이 있다. 그런데 플러스로 이렇게 하전되어 있는 이 핵을 우리가 원자핵이라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여기서 원자핵이라는 얘기가 나오죠. 원자핵. 원자핵이라는 것이 여기서 이제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더포드가 이 원자핵을 발견함으로써 이제 모형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이 바뀐 모형은 돌톤, 톰슨, 이 러더포드 모형이 되겠는데 바로 이 부분이 이렇게 원자핵이 되겠습니다. 여기가 원자핵이 되겠죠. 그리고 러더포드는 태양계의 모습과 흡사한 태양계 모형을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러더포드 모형도 또 난관에 부닥쳤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난관은 맥스웰의 전자기파 이론에 위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난관은 이 당시 발견된 수소의 선스펙트럼을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제 연구가 진척이 된 것이죠. 우리가 여기 보면 수소의 선스펙트럼이 있는데 이 선스펙트럼들이 여기 이렇게 선스펙트럼들이 있죠. 이렇게 밝은 선들이 이렇게 나타나는 이러한 선스펙트럼들이
원자 모형의 발전에 대단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러더포드 모델로는 이거를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바로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모형을 상정을 해야 됩니다. 여기 원자핵이 있고 그리고 여기 전자들이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이러한 전자 껍질들이 있게 되겠는데 이때 이 전자 껍질들이 불연속적으로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을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의 불연속성이라고 그러고 이것을 좀 짧게 얘기해서 양자화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전자들이 이렇게 위로 낮은 에너지 궤도에서 높은 에너지 궤도로 이렇게 에너지가 점프할 때는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반대로 높은 에너지 궤도에서 낮은 에너지 궤도로 이렇게 떨어질 때는 에너지가 방출되는 것인데 바로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전자기파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사용하는 전자기파 또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이 빛 이런 것들이 다 전자기파에 속하는 건데 이러한 원자 구조로 설명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돌턴의 모형, 그 다음에 톰슨, 러더포드 모형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바로 이러한 전자가 가지는 에너지의 불연속성을 모형에, 원자 모형에 도입한 사람이 보아인데, 보아 모형에서는 에너지의 불연속성, 양자화의 개념을 이렇게 도입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보아 모형은 그러면 완전한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보아 모형도 여러 가지 난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 난점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전자는 그 파동인동시의 입자입니다. 그런데 보아 모형에서는 입자라고만 이렇게 생각을 한 것이에요. 그래서 보아 모형의 파동성을 가미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바로 이제 현대 과학적 개념에서 아주 중요한 불확실성 원리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확실성 원리가 또 원자 모형에 이렇게 도입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러한 것은 우리가 불확실성 원리, 그 다음에 양자역학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현대적 모형이 이렇게 생겨난 것이죠. 불확실성 원리라는 것은 어떠한 작은 세계에서는 그 위치와 속도를 정확하게 동시에 측정할 수 없다. 그런 원리예요. 바로 이러한 것이 녹아들어서 만든 역학이 우리가 이제 양자역학이라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 불확실성 원리와 양자역학의 결과로 이제 현대적 모형이 나타나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것이 현대적 모형인데 전자가 이렇게 발견될 수 있는 그 확률을 계산해서 전자구름의 형태로 만들어 놓은 것이죠. 바로 이것을 우리가 오비탈 모형이라고 그러고 이제 확률을 나타내는 그러한 모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원자 모형의 그 변천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4G 스마트폰과 5G 스마트폰 우리가 전자기파를 좀 공부를 했으니까 이것들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우선 5G 스마트폰은 전송 속도에서 4G보다도 약 20배 정도 빠릅니다. 그 다음에 처리 지연 속도는 20분지 1로 이렇게 짧아지는 것이죠. 우리가 자동차, 무인 자동차를 이렇게 운전을 하려면은 어떠한 장애물을 감지했을 때 빨리 스톱을 해야 됩니다. 빨리 멈춰야 됩니다. 그래서 그 처리 지연 속도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지의 그러한 세계가 아니면은 이러한
무인 자동차가 운행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지연 속도가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것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연결 기기는 우리가 오지는 사지의 10배 정도가 됩니다. 많은 연결 기기를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죠. 그런데 오지가 이렇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지는 전자기파 중에서도 주파수가 상당히 큰 그러한 전자기파입니다. 그래서 수 밀리미터의 고주파가 되겠는데, 따라서 콘크리트와 같은 이 장애물을 잘 통과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지에서 구축한 셀을 사용하는데 제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셀 보강을 위해서 기지국이 더 설치되어야 하고, 이러한 점들이 오지가 이렇게 사용된 지 많이 되었는데 아직도 호응을 못 받는 이유는 여기에 있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오지 스마트폰을 쓰는 그러한 시대로 이제 가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간단한 정리를 하여 보았습니다. 그러면 이 원자와 원자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가 이 주기율표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을 공부하는 사람들이나 또 과학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이 주기율표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기율표를 한번 대략적으로 살펴보고, 그리고 스크래치에서 이 주기율표를 또 만들면서 우리가 기억에 남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기율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스크래치로 주기율표를 작성할 때 바탕 그림으로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스크래치로 주기율표를 만들 때 이와 같은 방식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지금 20번까지 원소들을 우리가 나타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요 위에 부분 스티바크망 철코닉과 이것이 전이원소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여기 루비듐, 세슘까지 이렇게 적어 놓으면 이 빨간 글씨로 이렇게 마크된 부분이 니나칼루세입니다. 이것이 알카리 금속들이죠. 그래서 이 알카리 금속을 잘 외우게 되면은 주기율표를 친근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바로 니나칼루세입니다. 니나라는 이름이 자주 나오는데, 우리가 니나가 아침에 일어나면 칼로 세수를 한답니다. 이것을 이미지로 생각하면서 니나 칼루세 이렇게 외우면 우리가 알카리족을 아주 멋지게 외울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리베불탄지 오프네오. 이거는 이주기 원소들, 리튬, 베리움, 붕소, 탄소, 질소, 산소, 불소, 네온을 요거를 아주 우리가 노래 부르듯이 이렇게 외우는 것인데, 리베라는 말은 뭐예요? 이건 독일어로 사랑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두 남녀가 저 집에서 아주 뜨겁게 사랑을 하는데, 그래서 불이 났어요. 그래서 이 리베 불탄지 오프네온, 이건 감탄사가 되겠어요. 오프네온. 그래서 리베 불탄지 오프네온. 그래서 우리가 이주기 원소들을 또 외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주기율표를 연상결합법을 사용해서 아주 자신 있게 외우게 되면은 우리가 물질 세계를 들여다보는데 자신감이 생기고 화학을 정복하는데 우리가 아주 빠르게 달려갈 수가 있습니다. 주기율표에는 많은 정보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스크래치로 주기율을 만드는 과정은 원자, 분자 2편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